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최근 천안에서 9살 아동이 의붓엄마의 학대로 여행 가방 속에 갇혀있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붓엄마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아동학대 문제 실태와 대책, 세안대 경찰행정학과 박상진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우리 충남 지역에서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범죄 사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피의자 계모는 지난 6월 1일 천안 서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아동 피해자가 당시 9살이죠. 네. 이 아동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모는 이 아동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경에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이틀 만인 6월 3일이죠. 6월 3일 6시 30분경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몸에는 여러 가지 구타의 흔적, 그리고 손톱 자국, 멍 같은 이런 심상치 않은 상처들이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응급실에 함께 도착한 계모의 지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정확한 사안은 다장기 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나왔습니다. 다장기 부전증이란 여러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심장이 먹거든 것입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인 계모는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넘게 피해 아동을 감금했고 중간에 3시간가량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사실과 원인은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말만 들어도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큰데요.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정말 많이 분노를 하는 한편 또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많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다른 강력 사건과 다르게 사실 이 사건의 경우 우리 국민의 분노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좀 어른으로서 이 피해 아동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피해자인 아동이 지난 5일이니까 지난달이면은 5월 5일이 되겠죠. 네. 이 5월 5일이면은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어린이날 아닙니까? 자, 그날 이 아동은 어린이날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도 못한 채 머리를 다쳐서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날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이미 있었고 그때 우리 아동 학대와 관련된 관계 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이 아동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은 좀 사전에 예방하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이니까요. 천안이니까 충남지방경찰청에서 10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인 계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은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모뿐 아니라 정확한 범죄 사실과 공범 그리고 방조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우리 아동학대 피해자의 친아버지죠. 아버지를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진행하려다가 네. 여러 가지 혐의점이 발견되면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범죄 사실을 보면요, 가방을 옮기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계모의 행동이 더욱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이 계모는 친자녀 2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하고 친자녀인 첫 번째가 9살로 동갑입니다. 근데 친자녀의 몸무게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40kg에 육박하고요. 피해 아동은 22에서 24kg 정도 나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각종 언론에서 뭐 22kg다, 23kg다, 24kg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22에서 24kg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우리 9살의 남자 아이의 평균 몸무게가 32kg입니다. 네. 자, 이것만 봐도 피해 아동이 제대로 된 그 음식을 제공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짚어볼 것은 자, 친부 역시 그 아이가 이렇게 몸무게가 이렇게 그 작게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아동 학대를 좀 눈치채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후에 방조범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인 자, 이 계모의 그 남편이 되겠죠. 이 남편은 일 때문에 주로 이제 경남 지역에 출장을 가 있던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의붓 아들을 가뒀던 이유가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친아버지는 이제 출장 가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이 계모는 피해 아동을 그 여행용 가방에 그 가둬둔 후에 외출까지 했다고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외출 후에 돌아와 보니까 이 아이가 그 가방에다가 용변을 보게 된 겁니다. 네.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조금 더 작은 여행용 가방에다가 가두는 그 엽기적인 일을 벌이기도 했죠. 네. 근데 이 계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방을 바꿀 때 피해 아동의 상태가 괜찮았다. 근데 그런데 저녁 때 두 번째 여행 가방에다 가둬놨을 때 그때 아이의 소리가 나지 않고 좀 조용해서 또 움직임도 없고 해서 열어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119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피해 아동은 심정지 상태에서 한쪽 눈이 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언론을 통해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가지고 아동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을 CCTV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와 같이 생사를 넘나들면서 피해 아동이 병원으로 후송 종이 과정에서 이 계모는 이 과정에서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등 이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이가 실려가고 있는데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추모 물결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짧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미 지난 5월 5일 이 어린이날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건데요. 당시 학대 정황이 의심이 돼서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졌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1년 반 전 그 피해 아동의 친부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 대한 학대는 작년 2019년이죠.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제 조사는 되고 있는데요. 네. 조사 과정 중에 알려진 그 친부 역시 지난 그 5월 4일 저녁 아들이 집안에 있던 돈을 허락 없이 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훈육 차원에서 리코더로 아이의 손바닥을 몇 차례 때린 적이 있다라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계모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이날도 계모에게 머리 등을 맞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때 병원이 아동학대를 의심했습니다. 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다음에 이틀 후인 7일이 되겠죠. 네. 그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초로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되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서 아동 보호 시설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왔다라면은 이 아이가 숨지지 않았을 거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한 그런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또 학대 피해를 당했습니다. 네, 아동학대에 경찰이나 유관기관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뭐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학대를 일삼고 있는 가해자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피해자가 나를 신고를 했다 해서 내가 경찰 조사를 받고 곤란할 그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자, 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방치가 된다면 자, 가해자는 더욱더 피해자에 대한 그 분노 감정이 폭발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 학대에 대한 그 강도가 더욱더 높아질 그런 염려가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관계 기관이 소극적으로 좀 대응한 거 아니냐. 이 대응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최초로 인지했을 때 바로 분리해서 보호해서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행 법을 보면은 아동복지법을 적용했을 때 현장에서 분리하기가 어렵고 가정 방문을 할 때도 부모가 거부하게 되면은 그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지난 그 3월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서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개정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전담 공무원은 학대 행위자지요. 학대 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장 조사 이외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장에 출동한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전문 기관 직원이 조사를 할 때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방해를 하게 되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고 방해를 하면은 벌금이라는 건요. 자, 벌금은 형벌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이제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특례법 개정안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으니까 이 경찰이 피해 아동 집에 가서 이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서 여러 가지 학대 정황을 파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뭐 실제로 지금 저희 경찰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시행 계획이나 근거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처음 마련을 하고 그 이후에 2014년입니다. 2014년 9월 29일에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절차라든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를 마련하기 했는데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건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응급일 경우에 경찰관이 응급일 경우에 판단하에서 동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 정도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번 천안의 사건처럼 좀 안이한 대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좀 법적인 좀 미비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네. 아동학대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이 최근 천안 그리고 창녕 사건으로 이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좀 강구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생각보다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죠. 6월 12일입니다. 그 유은혜 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제1호 안건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먼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사할 것이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예방 접종을 하지 않거나
영유아 검진을 미수검했거나 혹은 장기 결석자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아동에 대한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이상의 아동 그리고 취약 연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또한 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견되면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과 이런 법제화 등을 통해서 범정부 종합 대책을 오는 4.3부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신고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경찰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번 천안 아동학대 사건 역시 경찰이 직접 현장을 확인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아동 학대에 대한 112 신고도 우리가 통상의 112 신고와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경찰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긴급을 요한다라고 판단할 때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동 학대의 경우 이제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위급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에 출동을 안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제 경찰청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자,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내용과 상관없이 피해자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112 신고를 담당하는 경찰청 위기관리센터는 112 신고의 경찰 대응 태세를 지금보다 한 단계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에 대응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민법상 자녀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런데 아동 학대 가해자의 80%가 바로 부모입니다. 네. 자, 따라서 쟁점인 부분이 바로 민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입니다. 이 조항이 그간 학대 부모의 폭력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근거로 쓰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우리나라 현재의 정서를 고려해서 일단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훈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되 가정 내 처벌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이 된다면 이 훈육이라는 조항도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징계권 또는 훈육권을 없앤다는 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조항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훈육을 구실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른 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체벌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 UN 아동 권리 협약 등 국제법을 보면은 아동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학대, 폭력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1979년에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아동 학대법을 만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59개 국가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도 올해 4월부터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규정한 법을 개정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벌금지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아시아에서 몽골, 네팔, 일본에 이어 네 번째 이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발판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박상진 세안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모시고 우리 지역 아동학대 실태와 대책 짚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차가 있는 상처나 강한 공격성 또는 극도로 위축된 행동을 보일 땐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